자, 563쪽 7번 문학의 4대 미의식 하겠습니다. 자, 4대 미가 순금이, 우암이, 골개미 한 장 넘기면 비장미 이렇게 있어요. 자, 밑줄을 칩니다. 순금이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에 의해 융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미의 개념 밑줄. 2번 우암이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의해 융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미의 개념 밑줄. 3번 골개미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상반되면서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미의 개념 밑줄. 넘겨서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상반되면서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는 미의 개념 밑줄.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를 한 편 줄 거예요. 이 시가 현대 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고전문학을 줄 수 있습니다. 시를 읽고 시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용. 주제를 파악하면 주제 문제인데 그 주제를 보고 네 가지 미의식을 맞춰야 돼요. 네 가지 미의식을. 순고미, 우암이, 비장미, 골개미. 근데 아까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막 뭐 있잖아. 이쪽으로 가면 있는 것, 왼쪽으로 가면 있어야 할 것, 그 다음 요 위쪽으로 가면 융합, 요 밑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가면 상반. 자, 있는 것과 융합이 이룰 때, 뭐 이런 뜻이에요. 있어야 할 것과 융합을 이룰 때. 있어야 할 것이 상반될 때, 뭐 이런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자, 있는 것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할 것은 현실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현실에 없다, 그 말은 못 이루었다.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있는 것인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없어 못 이뤘어. 그 다음 융합이란 말은 조화를 이뤘다. 좋다 그 말이야. 상반됐다는 것은 서로 갈등한 게 나쁘다 그 말이야. 안 좋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현실에 있는 아주 좋은 모습, 현실에 있는 좋은 모습을 쓰는 게 우암이, 현실에 있는 좋은 모습을 쓰는 게 우암이라고. 현실에 있는 좋은 모습. 그러니까 유유자적한 삶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삶이라든가 현실에 있는 좋은 모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순고미는 뭐냐? 순고미는 좋은 건데 현실에 없어. 있어야 해.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 있어야 되는 현실에 못 이루. 좋은 거. 현실에 좋은 건데 아직 현실에 없어. 못 이뤘어. 좋은 건데 현실에 아직 못 이뤘어. 그러면 이것들 뭐냐면 어떤 이상향을 추구한다든가.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야? 순금입니다. 그 다음 비장미는 뭐냐? 비장미는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못 이뤘어. 못 이뤄서 나쁘게 됐어. 못 이뤄서 나쁘게 되니까 어떤 슬픔. 못 이뤄서 나쁘게 됐으니까 좌절. 슬픔, 좌절 이런 게 비장미고요. 골개미는 뭐냐? 현실에 있는 나쁜 것. 현실에 나쁜 게 막 존재합니다. 탐관 우리들이 막 난리 치거나 이런 것들. 그거는 현실을 풍자하는 것. 해악적인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뭐냐면 웃음을 유발해요. 웃음을 유발하는데 풍자나 해악이나 웃음 유발인데 풍자는
세상을 안 좋게 보고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보고 웃음을 유발한 거고, 해악이라는 웃음은 뭐냐면 그냥 웃는 겁니다. 웃긴 겁니다. 나쁜 건 아니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냥 웃는 겁니다. 풍자와 해악의 차이입니다. 풍자나 해악이나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데, 풍자는 세상을 안 좋게 보고 웃음을 유발하는 거고, 해악은 안 좋게 보지는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나쁘게 보지는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웃긴 거. 이게 해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으면 이제 아까 밑줄쳤던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순고해 볼까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의 융합이다.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의 융합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이야. 자, 밑에 시를 한번 봅시다. 이육사의 광해라는 시가 나왔는데,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까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그랬어요. 다시 1000년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내와 부르게 하겠다 그 말이야. 1000년 뒤에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야.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현실에 이뤘어 못 이뤘어? 못 이뤘어. 순고비다 그 말이야. 결국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거죠. 주제를 모르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읽었을 때 순고미가 느껴진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우암입니다.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 남쪽으로 창문을 내겠다. 밭이 한참가리 밭이야. 작은 밭이야. 괭이로 파고 호미로는 김매인데 농촌에 사는데 구름이 나를 꼬신다 한들 구름한테 갈 리가 있겠냐. 새 노루는 공짜로 듣는다. 강냉이가 익으면 한 끼만 먹어도 좋다.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웃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모습이죠? 현실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실에 있는 그 유유자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아미가 느껴진다. 3번 골개미입니다. 동사 탈춤에서 나왔네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 은퇴한 제사원으로 계신 양반인지 알지 말라. 계잘양 양자 쓰고 계달 소반 반자 쓰는 그런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해가지고 양반을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양반 이상한 양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웃기죠? 웃음 유발합니다. 골개입니다. 다만 해악보다는 풍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양반을 잘못된 양반을 해악이라고 해도 돼요. 그 자체만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골개미가 느껴진다. 넘겨서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백석이라는 시인과 이용학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내년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인입니다. 백석과 이용학 씨는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석의 여승이 나왔네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어.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여성을 만났는데 여성이 합장을 하고 나한테 절했네. 가지치 냄새가 났네. 여성한테서. 가지치나물 냄새가 났어. 그 말은 산속 생활을 오래 하셨네. 쓸쓸한 얼굴빛이 옛날같이 늙었어. 옛날에도 늙었는데 여전히 늙으셨구나. 그러면 옛날에 나 이 여성을 본 적이 있었어. 옛날에 늙었는데 지금 늙었고 나는 불경처럼 서러졌다. 왜 서러운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서러운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현재고 이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여자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파는 탄광촌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서 옥수수를 샀어. 이 파리한 여인이 지금 만나는 여성입니다. 파리한 여인한테 옥수수 샀어. 그러면 여인은 옥수수를 어디서 팔았냐면 탄광촌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었어요.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나중에 적고 시기카시 그때 같이 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어.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를 때리면서 자기도 울었어. 그러니까
때린 것까지야 교육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자기도 때리면서 울었던 거야. 그러면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섭벌은 1벌입니다. 1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남편 기다려 10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리느라고 옥수수 팔면서 금전판 탄광촌에서 기다렸죠. 그 말은 남편은 탄광촌 광부였을 텐데 안 오니까 그냥 입구에서 기다리더니 옥수수를 팔면서 기다렸던 거죠. 근데 10년째 돼도 탄광촌 밖으로 남편은 안 나오고 그러면 매몰돼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죽었어. 어린 딸은 돌아지고 돌아보던 딸아이까지 죽었어. 그럼 아까 딸아이를 때리면서 자기도 울었다는 것은 딸아이가 해서 아팠다는 얘기죠. 아팠는데 제대로 약한 척 못 쓰니까. 산꽁도 서럽게 울었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슬피 울었는데 내가 울었지만 산꽁도 서럽게 울어 슬픈 날이 있었어. 산절의 마당 기퉁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대. 그 여자가 지금 나를 만나서 합장하고 절을 했다는 거지.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무슨 미야? 비자매가 느껴진다. 결국 시를 해석을 못하면 못 푼다. 참고로 공무원에 나오는 시는 수능과 아주 달리 수능은 학교에서 배운 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우리 때는 학력평가입니다. 학력고사하고 수능의 차이는 뭐냐면 학력고사는 전국에 똑같은 교재, 똑같은 부교재, 똑같은 조건으로 학습 지도안이라고 있어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장학관은 그걸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학습 지도안을 못 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르쳐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공부했는지, 그걸 다 했는지, 그 중에서 가르친 대로 배웠는지 물어보는 게 학력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것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많은 어찌해야 돼요? 다 읽어보고 해서 그래야 돼요. 근데 수학 능력 평가는 배운 작품을 해서 모르는 시가 나와서 해석하는 걸 물어보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래야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니까요. 근데 공무원은요, 제대로 공부를 다녔는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문학교 가서에 나오는 작품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푸는 게 아니고 배웠던 시만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현대시 소설 정도는 다 알아둬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3, 4년 전부터 소설 됐건 시가 됐건 수능처럼 안 배운 시간 내기도 합니다. 간혹.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엄청 쉬운 걸 냅니다. 왜?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읽으면 바로 내용 팍팍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쉽게 내고,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의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냥 비문학 수풀이라고 읽고 풀면 돼요. 그렇게 쉽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교과에서 배웠던 시는 어쩐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아셔야 된다. 다만 종합반에서 해주지 않는다겠죠. 심화 때는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또 나와 있는 작품들은 개인적으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565쪽입니다. 문체입니다. 문체는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용어만 좀 아세요. 용어만. 갈래 보면 문장 길이에 따라 기억 간결체, 니은 만연체가 있죠. 간결체는 문장 길이가 긴 문체를, 간결체는 문장 길이가 짧은 문체를 간결체, 니은 만연체는 문장 길이가 긴 것. 그 다음 2번 수식 정도이더라. 건조체는 수식어가 거의 없는 것, 관용어 부사어 말입니다. 니은 연결해서 화려체는 수식어가 많은 것, 이게 화려체입니다. 그러면 화려체는 수식어가 많으니까 문장 길이가 길어져서 만연체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그죠? 간결체는 수식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조체하고 같은 말로 많이 쓰입니다. 3번 표현의 강약이 따라 강건체는 강하게 뭐뭐 하리라, 뭐뭐 할 소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는 거, 남성적인 문장을 강건체라고 이야기하고, 니은 우유체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오리다, 뭐뭐 했는지요 이렇게 쓰는 경어체를 쓰는 거, 존대어를 쓰거나 또는 부드러운 문체 쓰는 거, 여성적 문체를 우유체라고 합니다. 2번은 고전문학에서 종합반에서는 생략하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569쪽 3번 수사법 별표.
수학법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일행직은 수학법 자체를 물어보는 것은 한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알겠죠? 근데 군무원 소방직은 기본적으로 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고. 자, 수학법 봅시다. 수학법을 옆에 표현 기교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표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표현 기법, 수학법, 표현 기교. 수학법의 종류를 크게 보면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여기서 비유법에 3개 미줄쳐나 있죠. 직유법, 은유법, 의유법. 이 3개는 꼭 좀 외워두세요. 직유법, 은유법, 의유법을 비유법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뭐 6개가 더 있죠. 더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유적인 표현하면 3개는 꼭 알아둘라. 직유, 은유, 의유법. 직유법과 은유법. 직유법은 입술이 앵두 같다 이러면 직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입술이 앵두다 이러면 은유법입니다. 그러면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는 이거죠. 뭐 같다는 말이 있는 거 없는 거죠. 뭐 같다, 뭐 같은, 뭐처럼, 뭐 하듯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접 비유했다 해서 직유. 은유법은 그런 말이 없이 비유하면 은근히 비유했다 해서 은유라고 합니다. 이때 직유법이나 은유법이나 둘 다 비유했습니다. 비유했다는 것은 빗댄 건데 원래 표현한 것이 입술일까 앵두일까?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입술입니다.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입술 그러는데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을 원관념 그럽니다. 빗댄 것을 보조관념 그래요. 원관념, 보조관념. 그러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으면 비유법이에요. 빗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뭐 같다, 같은, 처럼, 하듯이 이런 말 나오면 직유법이고 그런 게 없으면 은유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순서를 바꿔서 다시 똑같이 쓰겠습니다. 똑같이 쓰게 되면 앵두가 이리 가고 입술이 이리 갔을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서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쓰면은 직유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앵두가 여기 있고 입술이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은유법을 써라. 그러면 앵두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유법은 입술은 앵두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AFP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유법의 형태구나 라는 것이 공무원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법이고요. 의법은 사람처럼 비유한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의법이라고 합니다. 2번 수사법의 실제입니다. 이 편집 체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사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거 2개씩 묶어서 차이점 위주로 설명했던 겁니다. 근데 안다고 설명해도 모르면 수습하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은유법과 비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옆에 보세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A는 B다 또는 A의 B 또는 그냥 B만 나와도 은유법입니다. 밑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낙엽은 폴란드 방울 20배 이렇게 A는 B 대 형식입니다. 대유법도 은유법과 유사한데 대유법은
특정 대상이나 일부를 통해 전체를, 이게 뭐냐면 대유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대유야. 대신 비유한 거예요. 대신 비유. 대신 비유했는데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했다. 밑에 보세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했을 때 빵은 뭐야? 먹을 것, 식량을 의미하죠. 식량 먹을 때는 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고기도 있고 쌀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빵 하나로 대신 비유했습니다. 이런 거를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유법은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것. 이게 화유법입니다. 밑에 백이민족 가슴에 그럼 우리 민족입니다. 삼천리 강산 그러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유법과 한유법을 묶어서 대신 비유에 대해서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7급에 딱 한번 제유법과 한유법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거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 대유법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유가 됐든 환유가 됐건 둘 다 대유법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의인법과 화유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처럼 비유한 게 의인법이고 화유법은 동물처럼 비유한 게 화유법입니다. 밑에 의인법 보세요. 우뚝 솟아 침묵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은 인간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법만 해당이 되고요. 밑에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 휘달릴 때도 이거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모해 할 때는 사람만 해당될 것이고 휘달릴 때는 동물만 해당되죠. 그래서 둘 다 되는 거고요. 밑에 홀홀 깃을 친다고 했습니다. 깃은 사람한테는 없죠. 그러면 화류법만 됩니다.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사람만 할 수 있을 때는 의인법만 해당하고 동물만 할 수 있는 것은 화류법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3번 풍유법, 경구법입니다. 속담이 들어가면 풍유법이고 격언이 들어가면 경구법입니다. 근데 풍유법과 경구법을 둘 다 묶어서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둘 다 묶어서 풍유법 그래요. 그 다음 4번 중의법, 상징법입니다. 중의법은 뜻풀이 보세요.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 중의법. 상징법은 그 단어, 어떤 단어가 그 단어 사전적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뜻만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징법입니다. 다시 중의법은 사전적인 그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거고 상징법은 사전적인 뜻은 없고 그 외에 다른 뜻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는 게 상징법입니다. 5번 반복법, 열거법이 있는데 반복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게 두 번만 돼도 반복입니다. 근데 열거법은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게 나열되는 건데 그 나열이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3개 이상 되면 열거법입니다. 6번 억양법, 대조법, 대구법인데 억양법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다. 꾸중했다 칭찬을 하거나 칭찬했다 꾸중을 하는 게 억양법이야. 2번 대조법은 정반대 차이점이고 대구법은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겁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대구법이야. 그러면 대조법의 예문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어요. 반대죠. 3번 대구법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라는 문장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 문장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 다시 위에 대조법의 예문 보세요. 인생은 짧고 라는 문장과 예술은 길다 라는 문장은 내용은 반대지만 문장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대구법도 됩니다.
7번 점층법 연세법입니다. 점층법은 의미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점점 작아진 건 뭐라고 하냐? 맨 오른쪽에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점점 커지면 점층법, 의미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면 점강법.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점점 커지나 의미가 점점 작아지나 점층법, 점강법을 묶어서 점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강법도 점층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세법은 앞에 문장 끝이 뒤에 나오는 문장 처음과 비슷하게 이어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끝났어. 그럼 뒤에 문장은 빨가면 사과 이런 식으로 앞말 끝부분이 뒷말 처음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세법. 그 다음 8번 서리법과 문답법입니다. 공통점은 물어보는 건데요. 서리법은 대답이 필요 없이 문장을 의문문으로만 바꿔놓은 겁니다. 이번 문답법은 자문자답,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변하는 게 문답법입니다. 9번 반어 역설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건데요.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무엇과 반대로? 속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속뜻과 반대로 표현하는데 문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 문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571조 2번 역설법은 모순된 진술이야. 이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게 역설법이야. 다시 반어법 보면 예문 보세요. 실수하는 걸 보고 잘한다 그랬습니다. 이 잘한다는 말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속뜻이 반대니까 반어법. 역설법 예문 보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인데 아우성은 시끄러운 건데 소리 없는 시끄러우니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역설법. 말 안 된다는 게 다 역설법은 아니야. 말은 안 되는데 속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야 되죠. 10번 그의 지급법, 지급법은 아까 맨 처음에 했죠. 뭐뭐처럼 같이 마치 뭐뭐 있냐 뭐뭐 하듯이 뭐뭐 같다 같은 이런 게 나오면 지급법. 미화법은 더럽거나 추한 것을 아름답게 깨끗한 걸로 표현하는 것.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하구나. 거지를 거리의 천사라고 하구나. 이렇게 쓰면 미화법. 과장법. 향대과장은 실제보다 더 부풀린 것. 향소과정은 실제보다 훨씬 더 축소를 작게 표현하는 것. 둘 다 과정법. 4번 도치법은 문장 순서를 뒤바꾼 것. 문장 순서를 뒤바꾼 것. 의성법은 의성어 들어있는 것. 의태법은 의태어 들어있으면 전부 다 의태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 1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쭉 보시고 이해 안 된 거 있었으면 질문하세요. 이장민 씨의 벽석의 여성에 대해서 여성 이게 근데 현실 이장민이 현실에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슬프. 자자. 야, 마스크 써야 돼. 뭐 내가 마스크 썼어. 바로 나오잖아. 마스크 안 쓰니까 버겁잖아. 이렇게 선생님들은 무서워. 근데 나한테 쓰라고 니까지 벗어보야. 뭐 안 되지.
중의법과 상지법. 중의법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 뜻이 있다고.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 자, 거기 봐봐. 청산리 백교수야 그랬어. 백계수가 원래 백계수는 푸른 계곡물, 푸른 시냇물을 백계수라 그래. 근데 사람 이름도 된다 그 말이야. 이러면 중의법이고, 상징은 구티와 광명한 날빛이 햇빛이란 뜻인데, 햇빛이란 뜻은 없고 왕의 총명함 이렇게 해석이 되면 상징이다 그 말이야. 응? 다 지금 시야 시. 이 전체 다 시. 시에서. 그 실판에서 중립법에서 A는 B라면 B의 A야. 이게 다 시예요, 시. 알겠죠? 시지. 결국 이거는 무슨 법이 있었다는 것은 시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아, 당연히 중의적 표현은 틀린 말이지, 문법으로 따지면. 아, 배웠잖아. 다 시의 내용 물어보면 다 시야, 시. 시에서. 시에서.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출제 교수들은 당연히 아닌지 알고 이때가 출제를 안 했어요. 그냥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대학교 강의를 하다가 느껴본 거야.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그러니까 일행직도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수사법 내는 게. 다른 증례를 막 내고 있거든. 일행직도 하라 그 말이야. 아직 수사법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직 안 나왔어, 일행직은. 근데 다른 증례를 막 내고 있어. 그냥 이것도 얼른 해라 그 말이야. 이미 한 번 내면 다음에는 안 낸다니까요. 기출문제는 원래 그래. 제일 멍청한 애들이 기출문제 작년 거 풀어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놈들이야. 절대 그렇게 안 내요. 특히 문학 비문학은 한 번 그 스타일 내용으로 다시는 그거 안 내요. 전혀 다른 걸 내죠. 문법 같은 경우는 그걸 내면 그 유형의 다른 걸 낼 수도 있지만, 문학 비문학은 특히 문학 작품을 한 번 내버리면 그 사람 다시 안 내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그 작품을 낼지언정, 그 사람 작품. 다 시야, 시. 시나 또는 수필 같은 것도 수사법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573쪽. 자, 문학작품 이해 감상이 되어 있는데 3번의 별표, 문학작품 이해 감점. 작품 이해 감점이 거기 봤더니 책 순서를 읽고요. 외제적 관점이 먼저 나왔죠. 외제적 관점이 있으면 내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외제적 관점은 뭐냐면 작품 외적인 것, 작품을 벗어나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과 작가 관계를 따지는 것, 작품과 현실과 관계를 따지는 것,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 내재적 관점은 오직 작품만 평가하는 겁니다. 오직 작품만 평가해요. 그러니까 외재적 관점은 작품을 벗어나서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느 시대에 썼는지, 독자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걸 따지는 게 외지적 관점이에요. 누가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겠다. 이거를 표현론. 어떤 시대에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겠다. 이걸 반영론. 독자한테 어느 교훈을 준다. 효용론. 그러면 작품만 평가하고 또 무슨 론 해야 되죠? 절대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작품 이해 관점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1, 2, 3, 4가 나오면 4번이 답이겠죠. 이것만 내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외지적 관점이니까요. 용어 설명해 줄까요? 작품에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표현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작품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반영론. 독자한테 어떤 효과와 쓸모가 있냐, 어떤 효용이 있냐, 효용론, 용어가. 작품만 절대적 가치로 보겠다 할 때는 절대론. 작품만 평가. 그러면 가장 다른 것은 절대론이죠. 작품하고 따지니까요. 어떤 작품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만약 평가를 내려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평가를 내릴 때는 절대론으로 평가를 내려야죠. 100일장 대회를 나가거나 또 어디 추천을 하거나 할 때 누가 썼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썼기 때문에, 독자가 어떤 교훈이나 이렇게 따진 것보다는 작품하고 따지는 것이 일단 뭐 할 때는 100일장 대회 나갈 때는 그렇지 않나?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평가할 때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은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작품을 갖고 따지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은 나의 님은 같습니다. 했으니까 같습니다. 존댓말로 썼기 때문에 여성적인 말투야.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대. 그러면 이별하는 님을 예? 뭐 한탄하고 있는, 아쉬워하고 있는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여자가. 이것은 작품만 평가해서 아니면 작품 외적인 것까지 같이 감이 있어. 작품만 평가했어요. 그게 절대로요. 자, 여기서 어떤 여자가 그랬죠. 선생님, 표현은 아니에요? 표현은 아니에요. 이 시는 남자가 썼어요. 한용운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작가는 남자 한용운인데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자거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래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래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작가하고 화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화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내지적 관점이에요. 작가가, 시인이, 소설가가 그러면 외지적 관점 표현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적인 화자가, 여성인 화자가 떠나버린 인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절대론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거를 표현론으로 해석을, 표현론으로 작품을 이해하자면 이 시는 스님이 썼다더라. 한용운은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이 뭐 어떤 이별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그것도 스님이 남자인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스님이 썼기 때문에 떠나버린 님은 떠나버린 부처다 거예요. 불교 진리. 그래서 떠나버린 불교 진리 부처다. 부처다 해야만이 말입니다. 왜 스님이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다. 이 시는 1930년대, 20년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썼더라. 일제시대에 썼기 때문에 떠나버린 님은 떠나버린 조국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반영론. 오늘날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라고 한다든가, 우리들한테, 독자들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그건 뭐야? 효용론으로 평가합니다. 있죠? 이렇게 정확히 구별할 수가 있어가지고, 무슨 관점인지를 어찌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574쪽.
그 종합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섞어서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만 매몰되면 제대로 시를 해석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고요. 4번 비평의 여러 경우 보면 역사지 비평과 2번 형식지 비평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역사주의 비평, 얘가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비평은 절대로 내재적 관점만 따지는 거고 역사주의 비평은 표현론과 반영론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 이야기냐면 지금 표현론, 반영론, 내재적, 외적 관점 이거는 우리들이 문화작품을 이해할 때 관점이고 역사주의, 형식주의, 심리주의 이거는 평론가들 쓰는 용어예요. 평론가들이 쓰는 용어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해석할 때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쓸 때 비평은 역사주의 비평과 형식주의 비평 두 개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5쪽 문해사조 있죠? 문해사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577쪽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직 얘만 시험 범위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 달에 들어온 사람은 경찰 공무원도 없고 이 학원에 서울시 목적으로 온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문제가 사라졌죠? 근데 서울시 따로 봐요. 기술직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렇게 할 때 따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잠시 수도하고 혹시 질문 받을게요. 질문. 예. 아까 백석 여성 시는 절대로 아니요. 그냥 큰 남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질문이 뭐 하셨냐면 백성의 여성이라는 시는 절대론인가 이거 물어봤는데 내 수업을 이해를 다 하나도 못 하신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한용운이 리멘침이라는 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본인 질문은 한용운의 리멘침목은 절대론이요?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작품이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시험 볼 때 이렇게 다음 중 어떻게 해석했으면 절대론이다. 어떻게 해석했으면 외지적 관점이다. 말귀를 알아먹으라 그 말이요. 작가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해가 안 됐나? 이해됐죠? 그 질문이 잘못되거나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시가 무슨 논으로 태어난 건 없어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 실제로는 해석할 때 종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했잖아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봐볼까 그러면. 문제를 다 빼버려가지고. 자, 581쪽 8번 같은 문제입니다. 581쪽 8번 같은 문제는 다음 작품을 내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물어봤지.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내지적 관점에서 읽는 사람도 있고 1, 2, 3, 4 중에 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래서 내적으로 읽고 풀라고. 그 말은 시 내용과 관련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이 이거 시를 읽고 있으면 맛이 간 놈이죠. 뭐들을 시를 읽고 있어 이런 경우. 그리고 몇 년도 어디 문제라는 게 빠졌죠. 예? 앞에 쭉 봐봐. 한 장 전에 봐봐. 1번은 2020년 소방직, 옆에는 2020년 경찰 1차 그랬죠. 그 다음 또 빠졌지. 빠진 것은 2018년, 2017년까지 뺀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좀 2017, 16에 써보면 책 오래된 것 같잖아. 일부러 다 뺐어요. 뒤에 있는 문제는 연도가 없는 것은 2017, 2016, 2015년, 심지어 2014년 문제도 있긴 해요. 이해돼요? 다 근데 생각해봐. 책에서 2014년 문제 보면 너무 옛날 책 같잖아. 그래서 연도를 지운 거지. 내가 안 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출문제에서 연도를 지운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부 다 기출문제다. 아시면 연도가 써져 있는 것은 2020년, 2019년. 알겠죠? 안 써져 있는 것은 2016년, 15년, 심지어 14년도 있으면 다 뺀 거예요. 알겠죠? 다 기출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답변됐죠? 그러면 아까 백석의 여성을 해석할 때 아무튼 백석의 여성을 표현론으로 해석해볼까? 표현론으로 아까 여성이라는 시 있잖아. 백석이 표현론으로 평가를 한번 해봐. 해볼 수 있는 사람. 화자를 누구로 보는 거야? 작가 백석으로 보라 그 말이야. 이 시로 보아 작가는 또는 시인은 일제시대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기록했던 것 같아. 그 맞는 말이죠. 작가의 삶과 연관지고 실제로 백석이라는 사람이 영어 선생님이야. 일제시대에 항상 양복 입고 사진 찍거든. 근데 신지식이야. 영어 선생님인데 느닷없이 휴직이 아니고 사표. 나 여행 다니고 싶다.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여행 다니고 시를 썼는데 돌아다니면서 일찍시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쓴 거예요. 모습을. 뭐 그랬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론. 파일론을 해석해볼까? 그렇게 일찍시대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았군. 응? 파일론. 효용론. 뭐가 있나? 뭐 감동을 전혀 주지 않는다 우리들한테. 그러면은 효용론 평가한 겁니다. 감동을 준다 그래도 효용론이고. 알겠죠? 작품하고 따지는 거. 그 내지적 관점. 작품과 따지면 화자가 승려를 만났는데 화회상으로 넘어가고 있군. 이런 구조군. 이런 것이 이제 절대론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점심 드시고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2시에 봅시다.